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들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그 SQL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NoSQL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NoSQL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요즘에 그 저도 뭐 이제 그 연구자로서 이제 많이 평가를 가거나 아니면 공동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거를 분석하는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코딩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실제로는 보시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이 우리가 이거 저기 경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경고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데이터가 일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적,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고 그러네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조금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아닌데 조금 제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현장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연구하는 의료 분야는 조금 다른 얘기고, 의료 분야 말고 대체로 보면 제조 분야 있죠. 제조 분야, 공장 같은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ICT나 스마트 공장들, 요즘에 스마트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전문가들을 많이 이제 채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조, 뭔가를 만드는 이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빅데이터예요. 저희가 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의료 데이터에 비해서 의료 데이터는 사실상 보시면 우리가 측정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혈액이라든지 임상 검사라든지 심리 검사라든지 뭐 등등등등, 신경심리학적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그냥 측정한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따로. 그런데 제조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조 현장은 데이터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로그 데이터나 센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쭉. 그러면 이게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빅데이터고요.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빅 볼륨이에요. 게다가 얘네들이 실시간 데이터도 많아요. 실시간 데이터가 많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지금 이그젠플로 배우시는 어떤 분석에서 쓰는 것들이 실제로 제조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제조 전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조 현장을 가시게 되면 거기서 그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알고리즘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뭐가 문제냐면, 이 제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 품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품질? 그러니까 약간 이건 좀 경영, 산업공학 쪽인데, 산업공학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업공학도 약간 하는 내용들은 통계랑 되게 비쌉니다. 이게 산업공학이. 얘들은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상치를 탐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다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이고 볼륨이 많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용량이 많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하고, 게다가 제조 데이터 중에서 품질을 살펴보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네들이 주로 샘플 데이터를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공장에서 이 데이터가 워낙 빅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를 전수조사 데이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수입니다. 이거 전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데이터 볼륨이 크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그널 데이터를 예를 들면 365일치 데이터를 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CCTV 있죠. CCTV를 365일 거를 다, 24시간 거를 다 저장해 놓은 사람 없잖아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샘플 데이터라는 거는 일종의 큰 데이터에서 일부 데이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데이터가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확률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랜덤 샘플링이라는 걸 합니다. 무작위 표본이라는 걸 합니다. 무작위 표본. 이 랜덤 샘플링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베이 조사를 할 때에는 뭐 얼마 전에 선거도 있었는데, 이런 뭐 선거 전수조사 뭐 이런, 아니 저기 뭐야 그 우리가 그 뭐죠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투표하기 전에 우리가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죠. 시스테매틱 우리가 샘플링을 하죠. 그러니까 체계적 표본 추출을 하죠. 예. 그 출구조사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7번째 사람, 17번째 사람, 27번째 사람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둬서 랜덤하게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품질 데이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에서의 일부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문제가 뭐냐면 랜덤하냐? 랜덤하게 이게 뽑혔냐?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데이터가 품질이 과연 하이냐, 로우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러닝 학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AI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풀기 위해서 AI 학습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만약에 품질이 좋은 거면 제대로 적합한 거면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거면 이 남은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당연히 얘 성능이 좋아지겠죠. 성능이 좋겠죠. 적어도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이 데이터의 품질이 이 샘플 데이터의 품질이 소위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안 좋은 데이터라면 얘를 갖고 학습하면 그 다음 다른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현장에서 성능이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조 ICT, 제조 AI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AI를 접목을 잘 안 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데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은 데이터. 분석이 잘못됐냐? 분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AI 학습은 잘 한 거예요. 제대로. 뭐 적합한 우리가 알고리즘 썼으면. 그럼 뭐가 문제냐?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고성이 없는 거죠. 경고성이란 게 뭐냐? 우리가 일관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특이한 데이터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성, 예, 어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와 잘 맞아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잘 맞는 특성의 데이터여야 되고. 그래서 이거 데이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하면 애널리시스에서 우리가 분석 단계에서의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 말고도 데이터의 경고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SDC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룩업 테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오류를 룩업 테이블에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그 처음에 학습하는 단계에서 저 셀프 디코딩 그러니까 자가 학습하면서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어떤 기법들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기법들인데 그런 걸 통해서 먼저 데이터부터 안전화를 시켜놓고 안전하게 경고성을 갖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현장이랑 여러분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그젠플 데이터만 드립다 하다 보면 이게 뭐 생각보다 이그젠플 데이터를 한번 논하자면 솔직히 이그젠플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들은 6개월이면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 뭐 여러분들 뭐 학원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6개월이면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데이터 얘기하다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 그래서 NoSQL에서 왜 하느냐?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인 거예요. 이런 제조의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야. 실시간으로 빠르게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규모 데이터 해석도 필요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NoSQL을 쓰게 됩니다. 요즘에는 예,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 NoSQL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자, 그 다음에 NoSQL이 사용되는 사례를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저기 속도가 느린 건 아니에요. 제가 수업 때 딱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뭐 지금 대부분 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로 있으니까 뭐 또 제 수업을 딜레이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 수업만 잘 들으셔도 적어도 지금 제 수업은 이론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이 수업을 뭐 잘만 들으셔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가능한 그렇게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키밸류형하고 컬럼 지향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 소개만 간단히 드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NoSQL을 분류하는데 이 타입이라고 그러죠. 형태를 분류하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타입 그러니까 종류예요. 우리가 NoSQL의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은 종류를 나누자면 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키 밸류형이고요. 키 밸류형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대표적인 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 의료 쪽이니까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대표적인 게 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공단이 원래는 100만 명 데이터인데,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다고 해서 까다로워요. 이게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100만 명 데이터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연구윤리심의까지 다 받아서 데이터를 이제 쉐어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데이터 받는 데만. 근데 이제 보통은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만 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예를 들면 뭐 사망 데이터라든지요. 사망 데이터 외에도 통계청이 있죠. 사망 데이터는.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붙입니다. 데이터에. 예를 들면 뭐 자기네 병원의 질병 데이터도 붙일 수 있어요. 본인 병원의 질병 환자 데이터. 왜 가능하냐면 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있는 그 환자 아이디와, 만약에 제가 뭐 100병원이면 100병원에 있는 특정 무슨 과에 무슨 예를 들면 뭐 암이면 암 환자에 대해서 뭐 사망까지의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려면 세 가지 데이터가 머지돼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건강보험공단은 키밸류용으로 돼 있어요. 키밸류용으로. 그래서 키밸류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키라고 하는 거, 이게 키밸류용 키. 이 키는 여러분들 그 하이트 키가 크다 작다 그게 아니고요. 키 열쇠할 때 그 키예요. 키가 있고 밸류라고 하는 밸류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용어가 합쳐진 겁니다. 키 밸류. 그래서 우리는 이거 데이터를 쌍으로 묶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말하자면 키라고 하는 거랑 밸류라고 하는 거를 합쳐서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NoSQL의 형태를 우리가 키 밸류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예시를 좀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가 요즘 심하잖아요. 제가 지금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비염이 되게 심해가지고, 알레르기 비염이 되게 심해가지고 요때쯤 되면 거의 막 병원에 살다시피 해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미세먼지 데이터를 시계열로 쭉 추적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는 뭐가 되냐면 날짜 같은 거. 자, 날짜. 뭐 그다음에 날짜를 쭉 이렇게 키에다가 입력한다고 쳐요. 그다음에 그런 밸류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뭐 미세먼지니까 PM10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일반 미세먼지. 예. PM 2.5가 초미세먼지잖아요. 예.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저희 옆 팀이 이제 그 환경의학 하시는 팀이었는데, 그때 PM10, PM2.5 이거 잘 사람들 안 쓰던 그 시절에 요새는 뭐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근데 뭐 그 외에도 뭐 온도라든지 뭐 습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 밸류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메인이 되는 값은 뭐예요? 메인이 되는 값은, 자, 메인이 되는 값은 요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자, 제가 지금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미세먼지를 시계열에 따라서 계절성을 분석한다. 예를 들면 계절성을 분석하면 이때 우리가 핵심이 되는 가치는, 정보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밸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지금 초미세먼지냐, 일반 미세먼지냐, 온도나 습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그것을 식별하는 건 또 어디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죠. 키에 들어가 있죠. 식별하는 거는. 왜냐하면 날짜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계열이 타임 시리즈잖아요. 우리 시계열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느냐에 대한 값은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우리가 이것을 식별하는 그런 값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지금 이 모델은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은 요 메인이 되는 값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인이 되는 값이 있고, 우리가 식별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많이 쓰냐? 자, 건강보험공단이나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왜 이런 키 밸류 형태를 많이 쓰냐면요. 이게 굉장히, 첫 번째 같이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구성이 간단하죠. 구성이 간단하죠. 구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빠르게 우리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엑셀을 생각해 보세요. 엑셀에 하나의 열에는 우리가 날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열에는 우리가 미세먼지 PM10이 있고, 그 다음 열에는 뭐 PM20 2.5가 있고, 이런 식으로 2.5가 있으면, 이렇게 쭉 있으면 여러분들은 날짜에 따라서 이게 지금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눈으로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빠르게 구성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어떤 이제 장점이 드냐면 정보를 우리가 분산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 정보를 분산하기가 쉽습니다. 예. 자, 따라서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예. 나중에 막 중간고사 이제 보고 나서 원망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이 수업 자료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 봤더니 키, 밸류 뭐 이렇게만 적혀 있어서 난 이것만 외웠는데 왜 문제에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예, 다음 중 키 밸류형의 특징은 무엇인가? 왜 이런 게 나옵니까? 다 수업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예,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것만 보신다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구성 형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키 밸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제 필기가 잘 안 보이셔서 자기도 모르게 아바타가 앞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좌측에 보시면 상단에 그 똑같은 형태의 지금 작은 아이콘이 보이시죠? 좌측 상단에 걔를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제 화면이.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이 아니라 제가 공유하는 이 페이지가 통으로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봐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좀 글씨가 예쁘게 쓰고 싶은데 이게 판서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조금 잘 안 보이시거나 하면 제가 그래도 지금 녹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컬럼 지향형이에요. 이건 좀 다시 축소해 드릴게요. 한눈에 보기 위해서. 자, 컬럼 지향형입니다. 아까 보셨던 우리가 이제 키 밸류형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NoSQL의 데이터 저장 방식에 따른 우리가 종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컬럼 지향형은요. 지금 보시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지금 요것만 보시면, 자, 보세요. 요 하나만 보시면 얘랑 비슷하죠. 지금 위에 키 밸류형이랑 지금 요 지금 각각의 지금 요 이렇게 있지만 요 하나만 보시면요. 그쵸? 자, 이거는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지금 키 밸류형을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키 밸류형을 확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 밸류형을 확장한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뭘 확장했느냐? 자, 이것도 좀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적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하나의 행을 식별하는 키가 지금 여기 있죠? 하나의 이 행을, 요 행을, 컬럼을 우리가 식별하는 하나의 키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 키를, 잠깐만요. 어떻게 적어야 되나? 하나, 이렇게 제가 그냥 다 한번 말하는 대로 적어 볼게요. 자, 하나의, 이게 대본이 없어서 제가 말하는 대로 적어야 돼요. 하나의 행을 식별하는 행을 식별하는 우리가 그 식별자가 키라고 그랬잖아요. 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핵심이죠. 키 밸류예요. 키 밸류형. 참. 키 밸류형.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써드릴게요. 키 밸류형이에요. 자, 이 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개의 키와 밸류 세트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키와 밸류. 그러니까 밸류라는 게 결국은 정보죠. 메인 정보죠. 메인 데이터죠. 밸류 세트를
우리가 가지는 어떤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익숙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 행만 볼게요. 지금 우리가 요 한 행만 보시면 우리가 한 행에 보시면 지금 여러 개의 지금 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옆으로 보는 게 행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컬럼이란 건 이 뭐죠? 아래로 보시는 거예요. 세로로 보시는 거예요. Y로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이 자체만으로 보시면 요 행만 하나만 보시면, 그러니까 1번이 있고 1번 키가 있고 2번 키가 있고 3번 키가 있으면 잘 안 써지네요. 3번 키가 있으면 1번 키만 보시면, 자, 이건 지금 아까 보셨던 키 밸류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지금 이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키가 지금 보시면 점점점점점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새로운 우리가 이와 같은 새로운 정보가 투입됐을 때 요 키하고 요 키에 대해 키가 지금 결국 행이 되는 거죠. 행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컬럼, 그러니까 또 다른 정보를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넣고 또 다시 넣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컬럼 지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자, 우리가 이 여러 개의 키와 밸류셋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게 뭐냐? 여러 개의 키와 밸류셋이 있다. 하나가 아니라, 이게 하나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개가 있다. 자, 생각해 볼게요. 하나만 있는 경우는 우리가 기상청 같은 거는, 기상청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상청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래서 기상청에서 미세먼지를 제가 뭐 다른 도시도 아니고 뭐 서울만 보겠다, 뭐 아니면 뭐 우리나라 평균만 보겠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키밸류형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지역별로도 있고 이 미세먼지 관측소가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번은 서울, 2번은 부산, 뭐 3번은 경남,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나만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변화를.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새로운 이제 이 데이터 구조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단순히 키하고 밸류의 이런 두 개의 데이터 쌍으로만 돼 있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많지는 않죠. 아주 단순한 조사만 그렇게 돼 있겠죠. 뭐 우리 얼마 전 어제가 선거철이었으니까 선거로 얘기하자면 마치 뭐 투표율, 전체 투표율의 변화, 그러면 여기 키에는 날짜를 넣어서 뭐 2022년도의 투표율의 변화, 2023년의 전체 투표율,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요 키밸류 두 개 쌍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데이터만 쌍으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뭐 지역별, 연령별, 뭐 무슨 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때는, 자, 여러 개의 지금 이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고, 그런 경우는 여러 개의 키와 밸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컬럼 지향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있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의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방식으로 두 가지를 나눈 거고요. 자, 지금 또 말씀드릴 거는, 자,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이 종류는 종류인데 앞에 거는 우리가 데이터의 하나의 데이터 방식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계층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다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계층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도 이제 NoSQL의 종류인데 SQL의 우리가 종류인데, 자, 종류에 따라서 지금 또 분류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자, 또 다른 분류 방법이라고 할까요? 분류 종류, 분류 방식이고요. 그럼 또 다른 분류 방식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계층 구조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큐멘트 지향형, 그리고 그래프 지향형,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큐멘트 지향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 계층 구조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계층 구조. 이 계층 구조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걸 제가 예시로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자, 우리가 계층 구조라고 얘기할 때 특히 이제 다큐멘트 지향형에서 계층 구조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제이손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제이손하고요. 우리가 XML. 네.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다큐멘트 지향형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다큐멘트 지향형은 자, 지금 보시는 이 제이손이라든지 XML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걸 우리가 다큐멘트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불리는 우리가 계층 구조를 가진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게요. 모델. 자,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NoSQL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좀 다시 올려볼게요, 제가. NoSQL의 장점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뭐 데이터도 빅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고 등등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기 있네요. 관계형의 단점이 결국은 NoSQL의 장점이었죠. 이 표현하기 어려운 정형 데이터 이외에, 그러니까 소위 태블러 데이터 이외에, 그러니까 표형식의 데이터 이외에 우리가 다른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게 지금 보시는 요겁니다. 예, 우리 이론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비정형, 방정형이라고 해요. 이런 제이손이나 XML 요런 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NoSQL의 장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다큐멘트 지향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다큐멘트 지향형,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정리하자면, 자, 제이손이나 XML의 형태를 저장할 수 있는 이 다큐멘트 지향형에 우리가 NoSQL이 뭐가 있냐? 자,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별도로 제공되는 지금 앨리스 코딩에서 열심히 듣고 아직은 안 듣고 계셔도 되겠지만 언젠간 듣고 계실 바로 대표적인 게 몽고DB가 있는 거예요. 몽고DB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 N이에요. 몽고DB. 예.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자, 정리하자면 다큐멘트 지향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NoSQL을 또 다르게 우리가 이런 계층 구조로 나눠서 우리가 이 종류를 나눌 때 소위 제이손이나 XML 형태의 모델을 저장하는 그런 걸 우리가 다큐멘트 지향형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다큐멘트 지향형의 NoSQL이 바로 몽고DB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다큐멘트 지향형인데 지금 보시면 이 다큐멘트가 뭔지 좀 볼게요.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위로 한번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 지금 이게 대표적인 게 관계형이잖아요. 이런 관계형이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지금 소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이 조사된 이것들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엑셀이 여러 개 파일이 있다면 첫 번째 테이블, 두 번째 다른 또 엑셀 파일 테이블 결합해서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드는 이게 지금 대표적인 관계형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익숙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지금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서 좋긴 한데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가 테이블 구조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 들어가는 요 컬럼에 뭐가 들어갈지 맞잖아요. 요 각각의 케이스에 뭐가 들어가는지. 자, 그래서 소위 그 날것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 테이블 형태를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데이터 수집도 가능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얘는 어떤가요, 지금? 얘는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 다큐멘트 형식. 자, 요런 지금 제이손이나 XML 형태는 자, 지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테이블이 없죠. 테이블이 구조가 지금 없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자유로운 구조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하자면 요거는 지금 미리 우리가 이 연구자가 분석하는 사람이 미리 테이블을 우리가
이 테이블 구조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테이블 구조를 정할 필요가 없음. 필요가 없음. 예, 글씨가 좀 악필요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얘는 이 자체로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유로운 구조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테이블 일일이 만들어서 필요한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바로 읽어드려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우리가 다큐멘트 지향령 같은 이런 몽고DB 같은 이런 이 프로그램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럼 제이소는 어디서 본 거냐? 제이소 사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이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늘 CSV 형태의 데이터만 쭉 보다 보니까 소위 이제 정령 데이터만 보다 보니까 제이손이 뭡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이손 우리가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제가 이제 이해하는 의료 현장에서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CT나 MRI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CT나 MRI. 그러니까 제가 주로 어쩔 수 없이 그 의료 현장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CT나 MRI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CT나 MRI는 기본적으로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사진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 CT나 MRI는 또 뎁스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사실 3차원 데이터죠, 이거는. 자, 3차원의 데이터인데 이미지인데 2차원으로 줄인 거죠, 사실은. 2차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 뇌를 하나하나 단층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개의 이미지는 사실은 하나의 뇌를 의미하는 거고 요 층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단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뇌출혈이 있을 때 뇌내 출혈이냐, 그러니까 뇌가 이 피질 하에 있는, 그러니까 피질이 뭐냐면 뇌 껍데기 안에 있는 쪽에 출혈이냐, 아니면 피질 위쪽에 출혈이냐, 뭐 지주막 하출혈, 예를 들면 외상 같은 경우에는 피질 위쪽에 층에 출혈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CT에서는 이제 깊이, 그러니까 어디가 터졌냐, 어디가 막혔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혈관이 막혔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깊이에서 막혔냐 되게 중요해요. 뇌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CT 사진은 결국 단층, 뎁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는데 깊이가, 이 깊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 개의 층을 내서 여러 개의 이미지로 보는 건데, 자, 요 그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환자에 대한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야 우리가 AI를 만들 때 우리가 정보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그래요.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예를 들면 환자의 이름, 환자의 성별, 뭐 그 외에도 뭐 이거 찍은 시간, CT 촬영 날, 그 다음에 뭐 이 진단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MRI를 처음 찍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추적해서 찍는 경우는 초창기 진단명, 뭐 이런 거 쭉쭉 들어갑니다. 그럼 얘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소위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인데 이거를 어디다 놓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CT 사진을 보면 이렇게 뇌가 있고 옆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이렇게 환자 이름, 환자 성별 뭐 이렇게 위에 있어요, 이 글씨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I로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구나.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확대해 보시면 지금 CT 스캔이잖아요. 제가 좀 요거를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 지금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옆에 각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자의 나이, 성별 이런 게 옆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옆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게 메타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이런 게 메타데이터인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우리가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우리가 이미지를 분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 분류할 때 지금 요 옆에 글씨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미지 분류하는 CNN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 때에는
요 지금 뇌 사진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뇌의 어느 부분이 막혔는지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탐지하는 게 결국 컴퓨터 비전 시각적으로 분류하는 그런 예측이나 분류 모델에 있어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따로 뺀다고요.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을 이름 성별 환자 이거를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예쁘게 CSV 형태로 하면 제일 좋겠죠. 그쵸? 예.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정리할 수 있는 만큼의 정제된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따로 그냥 제이손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그걸 갖고 불러와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야 이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이 이미지 안에는 진단명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AI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AI가 지금 얘가 뇌출혈인지 뭔지 뭘 보고 학습을 해요? 진단명을 보고 학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진단명에 대한 레이블은 어디 있죠? 그림이 없죠. 진단명에 대한 레이블은 메타데이터에 있겠죠. 이 메타데이터는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이슨을 불러와서 학습을 시켜야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또 이 대부분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특별히 병원 환경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보시면 뭐 웹 같은 경우에 웹 우리가 이게 그럼 제이손이나 XML 어디 제일 많습니까? 웹에 제일 많죠. 웹. 여러분들이 뭐 크롤링 하거나 할 때 보시면 여러 명 그거 다 XML이에요, 여러분들. 그 크롤링 할 때 있는 거 있잖아요, 정보. 다 XML입니다, 그게. 뭐 제이손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 제이손이 또 어디에 많냐면 여러분들 이제 국가 데이터들 그 오픈 액세스한 데이터들이 있죠. 뭐 그 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든지 뭐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오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제이손 형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지가 들어가는 건 대부분 제이손 형태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울시 공공자전거, 전기자전거, 뭐 이용 현황 뭐 이런 거는 CSV 형태도 돼 있긴 한데 제이손 형태로도 많이 있어요. 예,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복잡한 관계예요. 그런 구조가, 그렇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잡하죠. 복잡하다 보니까 결국은 특징들을 보시면 해시 뭐 이런 걸 형태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태그가 또 이게 층이 보시면 네임, 그러니까 이름 홍길동 첫 번째 한자는 홍길동이에요. 한국에 사는 서울특별시의 컨츄리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런 지금 형태로 지금 이런 이제 이게 우리가 딥하다고 그러거든요. 여러 개가 들어가면 딥한 그런 스트럭처 계층 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복잡한 관계형 이게 지금 여기 간단한 거잖아요. 이름만 들어가 있고 우리가 컨트리 나라만 들어가 있고 도시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그 적합한 형태로 바꿔서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이손이나 XML은 우리가 한번 정형 데이터 처리를 하기 전에 있는 날것의 반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쉽게 정형 데이터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것만 뽑아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를 피처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뭐 통계학에서는 변수라고 하죠. 이런 하나의 피처, 하나의 변수가 예를 들면 이게 환자 데이터 50개가 있는데 제가 50개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환자의 전화번호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필요한 피처가 제가 필요한 베리어블이 한 5개다. 5개만 선택적으로 취사해서 데이터 구조를 바꿔서 우리가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큐멘트 지향형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자유로운 구조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거 좀 지우고 밑에 써드릴게요. 그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더 편하니까요. 자, 이거 지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디립 때 여러분들 코딩만 하면 뭔지도 모르고 코딩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고 하시는 게 그래도 좀 더 좋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만약에 데이터를 중간에 이런 아주 복잡한 딥한 이런 구조에서 뭐 일부 지금 제가 데이터를 취사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선택했어요. 일부만 셀렉션했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바꿔서 저장을 제가 보존을 해야겠죠.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 저기 테이블도 새로 설계를 해야겠고요.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다큐멘트 지향령은 또 무슨 이제 이 장점이 있냐면요. 얘는 일단 첫 번째 이게 데이터가 처리된 걸 우리가 봤잖아요.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이 받은 데이터는 잠시만요. 받은 데이터는 자 받았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제가 나중에 중간에 뭐 데이터 구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컨트리 이 나라 앞에 뭐 연령, 에이지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새롭게 추가해서. 자,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 구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바꿀 필요는 없어요. 즉 계층 구조가 뭐 하나 추가되더라도 추가된 형태에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 자체를 뭘 다시 뭐 키나 이 키에 따라서 다큐멘터의 내용들 일일이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자체가 정보를 이 통으로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즉 다시 얘기하자면 정리하자면 이 아주 자유로운 이런 이 정보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받은 데이터는 그 안에서 제가 뭘 바꾸든지 뭘 하든지 하더라도 이 자체의 설계를 아주 뒤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장점입니다. 자, 중요한 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제이손이나 XML 같은 이런 계층 구조를 우리가 다큐멘트 지향령이라고 하고요. 얘를 처리하는 걸 다큐멘트 지향령이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종류로 몽고DB가 있다. 얘는 이 자체가 이런 아주 테이블 구조를 미리 정할 필요도 없이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아주 딥한 스트럭처로 깊은 이런 이 스트럭처 구조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한번 받고 나면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고 또 설계도 나중에 바뀌었다고 해서 설계를 다 통으로 갈아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시간이 금방 가네요. 두 번째 요 그래프형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마 마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다시 돌이켜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의 이런 저장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키 밸류형이냐 컬럼 지향형이냐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 계층 구조. 그러니까 이런 처리되는 이 데이터가 다큐멘트 형태, 즉 XML이나 JSON 반정형 형태라면 우리가 이런 그 다큐멘트 지향령을 쓰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 뭐냐 이거 분류 방식에 따른 그러니까 또 다른 우리가 계층 구조 분류 방식에 따른 다큐멘트 지향령에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그래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프형은 제일 먼저 우리가 그래프형 하면 알아두셔야 할 건 뭐냐면 이거 꼭 써주세요. 옆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관계성을 표현하는데 아주 최적의 모델이에요. 최적의 모델이다. 이제 아주 그냥 문장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모델이다. 점점 느낌표.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자, 그림을 죄송해요. 그림을 보시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노드 A, 노드 B, 노드 C, 노드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요 A랑 B가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노드 A가 홍길동이고 홍길동의 친구 누가 있어요? 변사또가 있어요. 변사또 친구예요. 얘는 둘은 친구가 있고 자 얘는 지금 친구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 B라는 친구 얘는 지금 보시면 또 이 C라는 얘랑 친구예요. 얘랑 또 친구예요. 변사또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성춘향이 있습니다. 성춘향하고 친구예요. 변사또는. 지금 요렇게 지금 관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지금 셋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요 셋은 서로가 그죠?
얘랑 얘랑은 친구고 얘도 얘를 알고 있고 지금 변사 또는 또 성춘향이랑 친구고 자 지금 D하고는 지금 우리가 뭐 요 D는 요 A랑 B랑 관계가 없어요. C랑 알고 있는 사이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사회 연결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사회 연결만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사회 연결만 분석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노드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각각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노드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해요. 노드라고 하고 우리가 이 지금 이 노드 그러니까 성춘향하고 변사또하고 만약에 서로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할 때 요 연결 있죠. 이 연결을 뭐라고 부르냐면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요. 한글로 쓸게요. 그냥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요.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 연결끼리의 이 거리의 관계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가까운 사이면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거리가 먼 사이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죠.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흡연자를 생각해 보세요. 흡연자인데 홍길동이 흡연자야. 홍길동이 담배를 피러 갈 때 항상 변사또랑 같이 가요. 담배를 필 때. 그쵸? 그리고 얘도 흡연자야. C도. C는 또 A랑도 같은 흡연자이면서 B랑도 친해요. 그러니까 뭐 친하기로 치면 B랑 더 단짝인데 수업이 다른 반이라서 A랑은 그러나 우리가 A랑도 알고 지낸 사이다. 흡연자끼리도 서로 알고 지내잖아요. 자, 그럼 D에서 제가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제가 흡연을 얘네들 끊게 해야 돼. 금연을 시켜야 돼. 그거 어떻게 시켜야 돼요? 얘네 일일이 가서 하나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요 커넥트를 끊어야 되는 거야. 흡연자들끼리 같이 몰려다니게 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왜냐, 얘 지금 관계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릴레이션십이 가지는 요거를 우리가 프로퍼티, 속성을 프로퍼티라고 그래. 프로퍼티. 자, 한글로 써드릴게요. 여기 적혀 있어요. 프로퍼티.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흡연이라는 우리가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 금연을 시키고 싶은데 요 속성, 프로퍼티, 이 사람들의 속성과 이 지금 연결망의 강도를 우리가 알아야 이 효과적으로 이 보건의료에서는 얘들을 바꿔줄 수가 있다고요.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비만도 우리가 전염병을 얘기하거든. 비만이. 왜 비만이 왜 전염병이냐? 우리 커뮤니케이블 디지즈를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그런다고요. 전문 용어로. 그 비만은 우리가 옮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기처럼,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처럼. 하지만 우리가 비만도 전염병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한 사람이 비만이면 그 집 가족을 한번 가 보세요. 거의 많은 높은 확률로 어머니나 아버지도 비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식습관이라는 걸 같이 공유하죠. 우리가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다 매운 걸 많이 먹는다고, 맵고 짠 거를.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도 비슷하고요. 이 집에 누군가 뚱뚱하면 다른 가족 누군가가 뚱뚱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코딩만 드립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실제 사회 현상에는 이러한 릴레이션십도 있고 각각의 릴레이션십의 강도에 따라 우리가 각각 노드, 그러니까 각 개별체의 프로퍼티, 속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아야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그러면 그래프형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세 개의 요소를 우리가 저장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그래프형은 관계성을 지금 이렇게 좀 관계성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최적의 모델인데 얘네가 지금 이 그래프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는 데이터 정보는 뭐가 있냐면 바로 노드, 릴레이션십, 릴레이션 관계성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그 다음에 프로퍼티는 우리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냥 프로퍼티. 요 세 개의 3요소, 요 세 가지 요소를 저장해 놓은 게 바로 그래프형이다. 아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것들은 지금 각각 개별적인 정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고 이런 걸 정리한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야. 지금 이 개별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소위 프로퍼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지금 그러니까 노드를 사람이라서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끼리의 이 관계성, 사람끼리의 어떤 특성, 연결적인 그런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자, 우리 뭐 친구라면
자, 친구 A가 좋아하는 상품은 B도 좋아할 수 있죠. 왜 다이소 같이 놀러 갈 수가 있잖아. 우리 친구를 보면 끼리끼리 보면 안다고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유상종 사람들 몰린다고요, 보시면. 자, 대표적으로 어디 쓰냐 그러면 이 그래프형은 우리가 상업적으로 볼 때는 우리 대표적인 쇼핑 사이트. 그러니까 어떤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우는 이런 그래프형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추천 시스템 이런 거 있죠. 추천 시스템, 테무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 뭐 유튜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도 앱도 많이 써요. 지도 앱에서는 뭘 쓰냐면 경로 탐색. 우리가 경로 탐색이 그냥 단순 거리가 짧은 게 좋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 뭐 교통망이라든지 가장 효율적인 길이 뭐냐, 효율적인 길, 경로 이런 걸 탐색할 때 이건 시시각각 변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이라는 거는. 그쵸? 우리가 단순히 거리만 짧다고 해서 그 서울에서 올림픽대로를 타면 막힌다고요. 큰일 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부산으로 치면 서면 거리를 가는 거야. 서면역을 갈 때 서면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상으로 그 막히는 시간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래프형은 이 관계성이 중요한 거다. 예, 릴레이션십이나 이런 각 노드끼리 노트 아니에요, 노드예요, 여러분들. 노드예요. 네,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파악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트 지향령은 이 JSON이나 XML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새로운 이런 계층 구조의 반정형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할 때는 이걸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